네, 안녕하세요. 어, 그 공산성 달밤 이야기 콘서트에 초대를 받고 굉장히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야외 장소이고 제가 그렇게 뭐 재미나게 해드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막 매우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모신 대금 연주가 박신희 선생님의 연주를 주로 하고 제가 음악에 보태어서 조금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저는 현재 숙명여대 문화예술대학원의 교수로 있고요. 어, 대학 때부터 한국 음악을 이제 공부를 해서 실기를 못 해가지고 이론을 하게 돼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궁중음악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미들의 음악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어, 조선 선비들의 음악 마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입담이 좀 없어서 영상을 좋은 영상을 많이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또 옛날 그 조선 선비들의 일상을 그린 그림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박신희 선생님의 좋은 대금 연주가 여러분들의 좋은 시간을 마련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박신희 선생님을 모시겠는데요, 선생님. 네. 박신희 선생님 아까 저 해설사 선생님이 대가라고 하셨는데 대가는 아직 아니시죠? 네. 어, 사실 저는 박 선생님을 한 두어 달 전에 처음 알았어요. 그 다른 행사에 초대를 이제 받아서 선생님 연주를 들었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느낌이 좋았고 그 자리에 모셨던 많은 분들이 정말 더 듣고 싶었다 이런 후평을 남겨주셔서 오늘 여러분께도 이제 모셨습니다. 조금 가까이 전주에 계세요. 전북 도립 국악 관현악단의 대금 주자시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셔서 여기 경력에 이제 써 있는 것처럼 추계예술대학 공부하셨고 또 유수 콩쿠르에서 우승하셨고 무엇보다 그 전북 도립국악관현악단은 그 전통음악을 이어가고 있는 신세대들이 굉장히 그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인데요. 거기에 대금주자로 계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실력 있는 연주가인지는 아시겠고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지켜봐 주시는 가운데 30년쯤 후에 진정한 대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야외 분위기고 석양 무렵에 조금 이따 달이 뜨길 바라지만 조금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전통음악이 아니라 요즘 시대 젊은 감성에 어울리는 음악을 골랐고 MR을 함께 사용할 음악입니다. 처음에 뭐 하실 거예요, 선생님? 네, 그 이선희 가수의 이제 인연이라는 곡을 지금 네.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뭐 할 것이 뭐 네, 하시죠? 그 꽃별의 스몰 플라워즈라는 이제 음, 곡인데 원래 음, 해금곡인데 음. 오늘은 대금으로 새롭게 이렇게 좀 바꿔서 네. 연주하려고 합니다. 네, 철로변의 작은 꽃들이라고 하는 해금 연주가 꽃별의 작품인데 이거를 대금으로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 공간에서 이런 대금 연주를 친근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서 진짜 음악도 더 있으니까 끝까지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진희 선생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이 조선시대 후기에 김응환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대금 연주가가 혹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보신 분들 계시죠? 네. 여기에 배를 타고 한 분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 공연에서 관객은 누구일까요? 관객이 있죠? 여기 앉으신 분이 관객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저 그림을 보고 여행을 하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대금 소리를 듣고 잠깐 멈추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 배에서 연주하고 있는 사람의 차림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쌍상투를 튼 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아마도 굉장히 호사를 누리고 싶은 누군가 배에다가 나만을 위한 공연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연주하게 하고 나는 이 멋진 소나무 아래에서 음악을 듣겠다. 너무 멋진 연출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오늘 여기 공산성에 이거 보러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대금 연주 박시리 선생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얼마나 멋진 풍류 공간이 되나요?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 저 그림은 굉장히 그 많은 느낌을 갖게 하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해설사 선생님이 마음이 시끄러울 때 화가 날 때 대금을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분도 꽤나 속이 시끄러우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나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대나무의 그 속성을 사람의 심성에 빗대어서 속이 텅 비어서 욕심 없는 마음을 상징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속기를 걷어내는 기운이 너무나 좋아서 대나무 숲에만 가도 화가 가라앉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대나무를 베어서 만든 악기로 연주를 하는 것은 얼마나 더 귀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박신희 선생님을 모시고 이 공산성에서 이제 오프닝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은 이 얘기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앉아 계신 이 굉장히 멋진 그 관객처럼 오늘 이 풍류 공간을 잘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그림이죠? 네. 근데 이 그림에도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이 동자죠. 이분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서 가실까? 네. 이제 이 공산성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다른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들리는 악기 소리가 뭔지 아실까요? 검은고입니다. 네, 오늘 검은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거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트로덕션이고요. 오늘 이제 문인들, 선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선비들의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출근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출근복 입으셨죠? 그리고 퇴근해서 굉장히 점잖게 지금 이런 차림으로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굉장히 편해 보이시죠? 네. 어떤 모습이시고 싶으세요? 대체로 제일 마지막 걸 고르실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다 어디 있고 싶으세요? 여기 있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선비들의 시간을 보면 공직에 나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 그렇지 않고 자이던 타이던 집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좀 긴 때도 있었겠고, 뭐 이런 분은 이제 굉장히 그 귀중한 휴가를 즐기는 중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선비의 시간을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저 선비들은 실제 현실에서는 저 위에 있는 삶을 원해요. 그죠? 이렇게 기와집에 거느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뭐 그런 삶을 원하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어디 살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하냐면 아래쪽에 있는 집에 살고 싶다고 해요. 선생님들은 어느 집에 살고 싶으세요? 위에요. 네. 사실은 두 개 다 가지셔도 돼요. 이게 그 현실의 삶은 굉장히 뭐 이렇게 풍족하고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런 공간에서 사는 청빈한 삶을 굉장히 이제 그 마음에 품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차별화된 이 공간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겸해서 있는 게 선비들의 거주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까 이제 그 아까 그 첫 번째에서 만나셨던 분인데 굉장히 옷차림이 단정하시고 멋지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초상화의 비밀이라고 하는 국립박물관에 그 전시가 있을 때 모델이 되셨어요. 모델로 선정이 되실 만큼 이 전체적으로 선비의 그런 풍모를 초상화로 굉장히 잘 드러냈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서직수라고 하는 분인데 관직이 높았거나 뭐 그 문장을 훌륭하게 남겨서 유명하신 분은 아닌데 굉장히 선비들이 살고 싶어하는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곳에 사셨어요. 지금 어디냐면 서울의 청와대 뒤편에 있는 동네에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이분이 나에게는 친구가 10명이 있어. 그리고 10명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게 하는데요. 그 친구가 시인, 글씨 잘 쓰는 사람, 여행 많이 하는 사람, 명의, 가수, 화가, 원예가, 그리고 세상 일을 잘 살필 수 있는 도인, 그리고 칼, 술, 이것이 나의 열 친구다. 이렇게 그 정해놓고 자기 집을 15헌, 열 친구의 집이라고 하는 집 이름을 지어놓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화가에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당대 최고의 화가인 이 인문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내 친구들 열을 그려달라고 해서 남긴 그림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10가지 친구를 주제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뭐냐면은 좀 번화한 곳에 살다가 이사를 가야겠어. 그러니까 부인이 거기 그렇게 외진 곳에 어떻게 거기 가서 어떻게 사냐, 시장도 멀고 뭐 등등 그랬는데 이제 그 서직수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아도 나는 너무 훌륭한 열 친구가 있으니 무엇이 불편한 게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삶을 이 10가지 친구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있고 명필이 있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여행가는 뭐냐면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여행담을 들려주면 간접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여행 많이 한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명의는 아프면 고쳐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노래하는 이가 있어야 되고 그림 그리는 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꽃을 잘 가꾸는 이가 있어서 정원을 예쁘게 잘 꾸며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세상 일이 돌아가는지 누가 어떤 사람인지 기륭화복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가진 도인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칼이 있는데요. 칼은 뭐 이렇게 무예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르는 잡념을 칼로 베버리겠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문인 옆에 있는 칼은 그런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이 빠질 수가 없겠죠. 친구들과의 그런 어울림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그 선비 서직수가 꼽은 내 친구 열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갖고 싶었던, 그리고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삶의 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진 그림이죠. 바로 오늘 같은 때예요. 아마 여기 그 주최하시는 쪽에서 보름쯤을 날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달이 뜨고 친구가 찾아오면 이분은 지금 뭐 하는지 금방 아시겠죠?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뭔가 연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촐하게 음악회를 친구랑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뭐 직업 연주가는 아니고 본인이 직접 연주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 오동나무 아래에 달뜬 풍경이 아주 근사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풍류의 시간들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그림이나 이 그림에 있는 이런 시를 통해서 음악을 사랑했던 선비의 시간들을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이 보셨을 그림인데요. 김홍도의 단원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냥 스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다시 보시면 이 안에 연주하는 사람이 보이시죠? 검은고 연주를 하는 사람이 김홍도인데요. 조선 선비들에게 언제 음악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이런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시조인데요. 꽃 피자 술이 있고 달 뜨자 벗이 왔네. 이 좋은 때를 만나 어이 아니 취해 놀까. 초당에 검은고 있으니 밤새 즐겨보리라. 그래서 언제 왜 음악을 하고 즐기는지를 아주 짤막하지만 느낌 있게 담아낸 시조 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서 이런 시를 한 편 남기시면 조선 선비들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술이 있고 달이 뜨고 친구가 있으면 음악을 해도 좋은 그런 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 속에는 한 선비가 굉장히 편한 자세로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올리고서 낮잠을 자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이 오수도인데요. 낮잠 자는 사람의 그림. 그런데 자세히 보면 책이 잔뜩 쌓여 있고 벽에는 검은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부러워하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상일 부질없어 숲속으로 돌아와서 검은고 어루만지니 백학 한 쌍뿐이로구나. 아마도 끝없는 청복은 이뿐인가 하노라. 청복은 굉장히 맑은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 세상 관세가 막 있을 때는 드나드는 사람으로 매우 매우 북적했지만 숲속에 돌아와서 은거하고 있으니 내 친구는 오로지 학 한 쌍이에요. 여기 학이 한 쌍 있죠? 학이 있고 차 끓이는 아이가 이제 차를 준비를 해주면 이제 자맥에서 깨워서 한 잔 드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그 번화한 삶, 모든 것이 충족된 그런 일상에서보다도 혼자 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훨씬 더 음악에 기대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저런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복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청복이 뭔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가지 복이 있다. 하나는 열복이고 하나는 청복이다. 열복이 무엇이냐? 관직에 나아가 지방에 근무할 때는 대장군의 깃발을 세우고 관청의 도장을 허리에 두르고 온갖 음악을 즐기며 아름다운 여인들과도 어울려 논다. 그리고 한양으로 발령받아서 내직에 근무할 때는 비단의 옷을 입고 높은 수레를 타고 출퇴근하며 대궐문에 드나들며 묘당에 앉아서 사방의 정책을 듣는다.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나아가서 활약하던 시절에 누리는 복을 열복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청복이란 깊은 산 중에 산다. 거친 산배옷에 집신을 신고 맑은 샘물에 가서 발을 씻고 소나무에 기대어 휘파람을 분다. 소박한 살림이지만 그래도 집에는 고상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악기와 바둑판을 갖추고 책도 가득하다. 마당에는 백학 한 쌍이 논일고 신기한 꽃과 나무, 장수에 도움이 되는 약초를 심는다. 때로는
스님이나 신성 같은 이들과 왕래하며 즐기다 보면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고 정치가 잘 되는지 엉망인지도 모른다. 근데 하늘은 저 두 가지 복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아꼈을까요? 청복을 더 아꼈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선비의 마음이시군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청복을 더 아껴서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귀한 이에게만 준다. 이런 취지의 글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다산 정약용이 병조 참판으로 있던 오대익이라고 하는 분의 72세 생일을 축하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오대익이라는 분은 71세인데 현직 병조 참판이에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저분은 열복도 누리셨고 청복도 누리고 계시니 얼마나 귀한 어른이시냐. 그래서 그 축하의 말로 써놓은 글 중에 열복과 청복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산 정약용은 이분의 병조 참판 현 직위도 존중하지만 마음속에 청복을 잃지 않고 사는 분이니 훌륭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저 글을 남겼고, 그래서 저 글을 통해서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청복을 조금 더 아끼면 사시면 마음의 근심이 덜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굉장히 열복의 나날들을 빨리 보여드릴게요. 과거급제 했습니다. 과거급제하면 관청에서 연주단을 내보내고 광대를 불러서, 이게 관용차나 마찬가지인 말을 내서 3일 육아를 하게 해요. 그리고 이 3일 육아는 이런 관청의 연주단도 훌륭하지만 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으신 분들이 누구냐? 당대 최고 가는 연예인들이에요. 판소리 광대죠. 그 조선시대 최고 연예인은 판소리 광대를 초청해서 3일 육아 행렬에 이제 대동하고 가면 맨 처음에 가서 조상묘에 가서 고해요. 이댁의 장소나무개가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조상님들이 보살핀 덕이고 앞으로 관직에 나아가서 나라에도 공을 쌓고 하여튼 가정에도 잘 되기를 바란다는 고하는 노래, 그리고 기도하는 노래를 광대가 부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광대가 며칠 동안 판을 벌리고 잔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날부터 이 열복의 나날들에 들리는 음악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지방 관청에 발령받으러 갈 때 저렇게 그 연주단을 대동하고 행차를 하게 됩니다. 저기는 어딜까요? 조선시대 최고의 관직이라고 생각했던 평양입니다. 평안감사로 이제 부임을 받으면 가문의 영광이고 필생의 영예죠. 그쯤 되면은 궁중에 계시는 임금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악무를 향유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관청에서 그 서울에 있는 궁중에서 벌어지는 벌인 작은 잔치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임금께서 그 근신들을 모셔서 조그마한 연회를 이제 베풀고 공로를 치하하고 뭐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잔치에 악사들이 연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임금께서 그 술도 내리시고 음식도 내리시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임금께서 주시는 선물이 음식이 있고요, 술이 있고요, 거기에 악무가 곁들여지면은 굉장히 훌륭한 선물,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신 거고요. 그거를 어사와 할 적에 사 내려주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악을 내려준다 해서 사악이라고 하는데 작은 사악의 한 예입니다. 그런데 임금께서 이런 잔치를 내려줄 때는 꼭 뭐라고 하시냐면 취하지 않고는 돌아가지 마라. 취하지 않고 돌아가지 마라. 끝까지 즐기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 취하신 분은 이렇게 부축받고 돌아가시고요. 아직 더 드실 분들은 저 위에 앉아 계시는 거죠. 굉장히 영예로운 날의 순간이고, 저 순간에 있었던 음악과 춤은 굉장히 영예롭게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국립국악원에서 악무를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그 소감일 거죠. 이건 더욱더 대단한 잔치죠. 저런 잔치는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대비마마께서 환갑이 되셨다든지 주상전하께서
집권하신 지 등극하신 지 40년이 됐다든지 하는 특별한 기념이 있을 때 저런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올린다 해서 진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아실 해경궁 홍씨 아시죠?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환갑잔치 장면이에요. 그런 자리에 초대받으시면은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앉으셔서 궁중이 최고의 그 악사들과 그 춤추는 사람들의 가무를 보고 극진한 대우를 받죠. 사실 근데 저기 앉아 계시고 싶으세요? 큰 영광이긴 하나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저 잔치가 수원 화성에 있었고 아침 7시에 시작이 됐어요. 그럼 저기 가서 앉아 있으려면 몇 시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길게 굉장히 엄격한 예와 함께 진행되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저런 잔치에 초대받아서 저런 거를 향유했다는 것은 열복 중에 열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욱더 영예로운 거예요. 이것은 딱 봐도 뭔가 행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가마를 타고, 오픈카나 비슷한 가마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인데, 저분들은 국가 원로 중에서 기로소라고 하는 곳에 입소한 굉장히 잘 늙은 멋진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로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임금이 기로소에 들어와서 그들로부터 임금으로부터 잔치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잔치를 하고 2차를 가서 기로소에 가서 하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 궁중 악사들과 춤추는 이들과, 요거는 뭘까요? 저거는 어찬입니다. 그러니까 케이터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잔치를 하게 하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당시 조선에서 가장 멋있게 잘 늙은 노인들이 이렇게 행차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요. 굉장히 영예롭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영예로운지 졸업 앨범 같은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잔치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무개이고 이런 관직을 거쳤고 아무개 집안이고 하는 등등의 저런 기념첩을 만들어 가지고 남김으로써 굉장히 바람직하고 뭔가 사람들이 모두가 희망하는 그런 선비들의 일평생 중 멋있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귀해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공직 시간만 보여드렸는데, 저런 나날에는 저런 사교의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이제 이렇게 연주자들의 연주와 저런 거를 이제 누리게 되죠.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것도 보셨죠? 네. 굉장히 적극적이시죠, 이분들은. 사실상 이런 거는 그렇게 흔한 자리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알아서 굉장히 계곡 깊이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춤추고 놀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런 시간들은 관직에 나아가서 누리는 열복의 나날들에 있는 어떤 시간들이었을 것 같고, 저럴 때 그 음악과 춤이 일상을 굉장히 기쁘게 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뭐 같으세요?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 손주와 함께 그 노년의 여유로움을 누리시는 건데, 여기에 보면 검은고가 놓여 있고 골동품과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직에 나아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쉽게 많이 놀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유흥에 빠졌다고 지목을 받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은퇴한 나날의 시간들에 누리는 저런 취미는 굉장히 칭송을 받고 고상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넘겨가면서 보여드렸지만, 과거급제해서 은퇴할 때까지 이상적으로 펼쳐지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쭉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열복의 나날들을 이제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 시간에 음악을 진짜 사랑했을까? 음악을 사랑한 선비의 시간으로 이거를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선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일상에서 예술은 뭐고 그 사이에 음악이 있었나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균이라고 하는 분이 한정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썼습니다. 굉장히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말하자면 혼자 잘 놀기, 혼자 잘 놀려면 이라는 뜻으로 저런 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보면 옛날에 고인이나 운사나 서화 등의 취미가 있는 사람은 풍류를 서로 감상하거나 문예로서 스스로를 즐겼다. 그러므로 서화나 검은고 타기, 바둑 등 여러 가지 고상한 놀이는 사람의 성미에 맞아 근심을 잊어버릴 수 있는 도구로서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선비들이 저런 사군자와 검은고와 그 다음에 바둑두기까지를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취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그림 같이 보신 거는 고산 윤선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지은 시 한 편입니다. 혼자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분이 마음속에 울분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어서 듣는 것은 검은고요, 보는 것은 청산. 이 세상 일 무엇인들 마음에 있나. 가슴에 찬 바른 기운 그 누가 알고. 미친 노래 한 가락 혼자서 읊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굉장히 똑똑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대단하셨는데 정계에 진출해서 오랫동안 정사를 펼치지 못하고 주변의 모함에 휩싸여 가지고 하여튼 은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마음속에 가득 찬 울분을, 다행히도 이분이 재산이 넉넉하셨기 때문에 그 돈을 써서 해남 보길도에서 지금 보면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풍류 일상을 즐기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부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마음속은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미친 노래 한 가락을 혼자서 읊는 일상이 저런 시에 담겨 있고, 실제로 고산 선생님은 검은고를 직접 연주하기도 하고 그분의 검은고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보셨는데 고산 선생님이 이제 그 보길도는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요. 대체로 이제 그 화려한 풍류 생활만 생각하시는데 한편에는 그런 시간을 오로지 음악에 매여 가지고 잘 버텨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시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이분은요 강세황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명신하고 그 다음에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소년 시절부터 그 관직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요. 그리고 집안도 어려워지고 해서 자기 처남 댁이 있는 안산에 가서 거주하면서 거의 그 전 생애를 지식인 백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 일이라고 하는 건 공부하고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그림 그리는 걸 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권이 바뀌어서 영조의 배려로 61세 나이에 처음으로 벼슬길에 오르게 됩니다. 대단하시죠? 그리고 나서 병조참의와 한성판윤 등을 거쳤고 저 늦은 나이에 중국도 다녀오시고 78세에 지중추로 승진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런데 저분이 저렇게 그 잘 늙어서 노후에 자기의 뜻을 잘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쓴 거고, 이 안산에서 처남댁에 기대 가지고 살던 시절에 이 강세왕을 목격한 분의 느낌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궁이 속에 오자가 있네요. 아궁이 속에서 타다 남은 오동나무 같고 도랑 속에 조각난 술덩이 같았으며 부서진 갓에 해진 도포로 시골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대로에서 방황하여 보면 곧 일개 가난한 선비처럼 보였다. 그런 그가 그런 생애를 잘 지켜서 노후에 자기 뜻을 크게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노래 한 곡조 검은고 한 가락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공부하고 자기 바른 마음을 친구들하고 공유하면서 그 대신에 이분이 검은고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김홍도의 그 선생님이 그림 선생님이기도 하신데, 그래서 자기가 그림과 음악하는 마음을 제자인 김홍도에게 전수하기도 한 분인데요. 그래서 음악으로 한평생을 잘 다스려서 노년에 이런 노복을 누리신 대표 인물로 강세왕 선생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사랑한 문인들 얘기를 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음악을 그냥 즐거워서 즐기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음악을 꼭 붙잡고 내가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잘 살아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음악을 사랑하는 데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처럼 멋지게 늙으시길 바라겠어요. 네. 그런데 이분은 좀 굉장히 달관하셨어요. 표정이 보이세요? 굉장히 행복한 얼굴이시죠? 그리고 저분이 검은고를 무릎 위에 이렇게 놓았는데 연주할 뜻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괜찮아요. 왜요? 더 좋은 음악이 있으니까. 여기 물 흐르는 소리, 소나무 숲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있으니 내가 구태여 연주를 할 필요가 있겠니? 난 너무 행복해. 이런 달관의 경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어서 우울할 때 보면 굉장히 저절로 웃음을 웃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렇게 굉장히 비참한 마음을 간수하다가 달관해서 저렇게 그 악기를 끌어안고 있는 경지가 되면 뭐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 검은고를 끌어안고 있는 거를, 검은고를 연주한다라고 하면 탄금이라고 하거든요. 탄금대 아시죠? 탄금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악기를 끌어안고 있는 거는요, 어루만질 무, 애무하다 무, 그래서 저거를 무금이라고 해요. 탄금보다 하나의 경지가 조금 더 높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멋진 매화꽃이 피인 건데, 지음이라는 거는 나를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인데 그 지음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이 새 속에서 관직에 나아가 있는 친구가 은거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는 그런 매화가 핀 날 검은고를 안고 찾아가는데, 이 친구는 여기에 앉아서 대금을 젖대를 부르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 그림 속에서는 대금과 검은고의 이중주가 펼쳐질 그런 멋진 그림입니다. 저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명작이라서 저 그림 속에 음악이 있다는 거는 생각 못 하셨겠죠? 그래서 지음이라는 거는 나를 알아주는 유일한 친구라는 뜻인데, 결국 그건 내가 하는 음악을 알아들은 친구라는 뜻이고,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매화초옥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게는 굉장히 멋있는 이중주의 현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요게 아까 보여드렸던 강세황 선생님이 그린 그림인데요. 안산입니다. 초복을 친구들과 모여서 누리고 있는 건데, 시 짓고 글 쓰고 그림 그리고 검은고 듣고 바둑 두고 술 마시고, 이것을 시, 서, 금, 주, 기 5가지로 꼽았고, 그래 공부하고 관직에 나아가서 좋은 일을 펼치는 그런 선비들의 삶 속에서 유흥에 빠지는 것까지는 좀 아니지만 저 정도는 즐기고 사는 게 좋아라고 권장되었던 선비들의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저 비슷한 생각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시, 서,
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술이 들어가요. 있어서 조금 더 흥이 있다, 흥이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고, 바둑두기가 굉장히 즐거운 고상한 취미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초복 날이었는데요. 저의 그림에 붙어 있는 시를 보면 모두 다 그 초복 때 뭐 먹죠? 네, 그거 먹고 술 마시고 막 이래 잘 놀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도 의관을 흐트러진 분이 별로 안 계시죠. 음, 네, 다 그래서 이렇게 놀았어요, 선비들은. 그리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신선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선 세상에 가면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신선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때 신선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기수련을 하거나 뭐 좋은 그런 약을 먹거나 하는 그런 수련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상 음악 속에서 음악에 빠져들면 금방 어디로 데려가죠, 우리를? 신선 노름의 세계로 데려가죠. 그래서 신선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음악에 심취하는 거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선의 상징 악기들이 있어요. 저거는 이제 신선 한상자라고 하는 신선이 저렇게 그 복숭아 나무 앞에서 이렇게 그 단소 같은 것을 불었는데 순간적으로 꽃을 피우겠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사가 있는 그림이고, 저 소나무 아래서 생황을 불고 있는 신선을 그려서 신선이 되고 싶은 마음들을 이제 그림으로도 그렸고, 저런 그림 속에는 반드시 음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비와 검은고 이야기를 짧게 하고 이제 음악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건 좀 많은데요. 대략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고이고요. 검은고는 순수한 우리말인 것 같아요. 근데 한자로 써야 하니까 한자를 빌려다 쓴 게 검을현자, 검은고 금자 써서 현금이라고 해서 옛날 문헌에는 전부 다 현금으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쓰였다 해도 사람들이 발음하거나 읽을 때는 검은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구려 때부터 그 우리 민족의 악기로 전해온 그런 악기인데요. 검은고를 진짜 기본 필수 악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분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왕비의 아버지세요. 김조순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검은고를 배웠어요. 그 레슨 선생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빨리 읽을게요. 선생님, 49이 되어서 우연히 검은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죠. 악보를 보면서 독학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잘할 수 있다면서 연습을 권하셨죠. 자신은 없었지만 격려해 주시니 그 말을 믿고 했어요. 5달이나 연습을 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도 이상하고 저의 늙은 손가락은 송곳처럼 뻣뻣하며 오른손에 잡은 술대도 줄에 잘 안 맞고 왼손으로 짚는 음도 매번 틀리네요. 제가 연습할 때면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도망치며 간신히 웃음을 감추고서는 제가 소질이 없다고 비웃습니다. 오늘 밤도 등불을 켜고 앉아 검은고 줄을 맞추는데 갑자기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 위로가 됩니다. 저게 왕후의 아버지가 49에 검은고를 저렇게 열심히 배웠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재밌어서, 그리고 저분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아까 지나왔지만 이게 삼청동에 있었던 이분의 큰 집인데 여기에 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뭐 이랬을 텐데, 도대체 검은고 연습하느라고 밤이 늦게까지 등불을 켜고 앉았다는 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에게. 답장을 받으셨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제자 김조순공 보십시오. 공께서 검은고를 그만두고 싶으시다는데 제발 그만두지 마시라 말씀드립니다. 계속하십시오. 하다 보면 분명히 잘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검은고 배우기나 글 공부가 같습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먼저 입으로 익히고 차차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스스로 갈고 닦은 후에야 묘리를 터득하고 글쓰기도 자유롭게 되지요. 처음에 좀 둔하더라도 끝에 가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 뒤에 이어지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술대라고 하거든요. 검은 걸 연주할 때 치는 채를 술대가 가늘어질 때까지 연습하라고 했으니까 대단한 선생님이죠. 근데 사실은 그 김조순 공의 선생님은 글을 쓰지 못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글을 쓰고 선생님에게 말했더니 선생님이 대답을 하셨겠죠. 그 대답한 내용을 글로 적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선생님에게 편지 받은 것처럼 이렇게 짝을 지어서 문집에 나란히 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여러 공부하는 과정에서 찾은 그 음악 일상 중에서 가장 귀한 실감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독학하셨다고 했는데 진짜 독학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조선시대 선비들이 보았던 악보예요. 그래서 이게 검은고를 위한 악보인데요. 여기 궁상, 각치움 이렇게 음표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검은고를 치는 방법을 자세히 표현했어요. 대현줄에 5번째 궤를 짚고 뜯으세요, 튕기세요, 흔드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면 여기에서 나는 소리는 사랭입니다. 이거는 덩입니다. 사랭, 등 이렇게 해서 악기에서 나는 소리까지를 다 적어서 혼자서 독학할 수 있도록. 근데 저거 진짜 과연? 그런데 실제로 기타 독학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타 교본 보면 저렇게 돼 있죠. 줄을 이렇게 짚으세요. 몇 번 줄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독학할 수 있는 악보들을 만들어서 선비들이 음악을 연주를 했어요. 굉장한 노력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런 악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저것을 우리는 이제 고악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비들이 저렇게 검은고를 갖고 계세요. 근데 행복했던 열복의 나날이 시간이 길었던 분들한테는 저런 유물이 별로 없고요. 힘드셨던 분들의 가문에서 저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 석탄 이신이라고 하는 분이 광해군 때에 유배당했다가 거기서 너무 지내는 게 힘들어가지고 고을 원에게 부탁해서 몰래 검은골 하나 얻어서 연주를 하다가 이제 해배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검은고입니다. 검은고 케이스까지 굉장히 근사하게 남아 있는 거고 광주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검은고를 선비들이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고산 윤선도 선생이 남긴 검은고는 마치 고산 선생님 보듯이 해요. 그래서 그 악기를 고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옥동 이서라고 하는 분의 검은고였는데요. 그 후손들이 돌아가신 후에 여기다가 호를 써서 옥동이라고 써가지고 이 검은고는 현재까지 그 국가 주요 민속 문화재로 등록이 된 그런 검은고입니다. 그래서 왜 검은고였을까? 이 검은고 금은 금지하다라고 하는 금과 동일시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금지합니까? 사특한 것을 금하고 이로써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생각을 실현시켜주는 도구로서 검은고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이제 우리 박신희 선생님이 정악을 연주한다고 했잖아요. 그 정악이 어떤 음악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특한 것을 금하여 이로써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음악하는 거를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마음 공부.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음악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누가? 공자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 검은고는 우리는 이제 검은고가 있고 가야금이 있는데 중국에는 칠연금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검은고를 타고 금을 타고 마음을 수련하는 것을 금으로써 덕을 쌓는다라고 했고 그로써 도에 나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고는 그냥 유흥의 악기라기보다는 마음의 수양 도구로서 선비들 곁에 가까이 있었고 검은고는 해도 좋은 그리고 교양으로서 권장되는 그리고 아까 김조순 그 공의 그 레슨 노트에서 보았다시피 그렇게 늦은 나이에 밤늦게까지라도 하고 싶었던 그런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게스트는
대금 연주가 하셨지만 오늘의 핵심 악기는 뭘까요? 검은고입니다. 그리고 검은고와 그 옆에 이제 음악 친구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한 장으로 오늘 이야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음악을 사랑한 그런 문인들이 왜 그것이 바른 마음으로 잘 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자께서 그렇게 했대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문인 박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비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앞세워서 음악을 배우고 익히지만 실제로는 음악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 공자가 금을 가까이 하라고 한 가르침에는 아랑곳 없으니 그럴 바에야 음악을 하지 마라. 음악 핑계대고 선생님 공자 선생님 핑계대고 너 음악 즐기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해서 음악 절대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검은고를 가까이 한다는 거는 유흥이 아닌 교양에 가까웠다. 교양 그 자체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달이 떴나요? 달 떴으면 뭐 이런 여기 산성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검은고를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연주하지 마라라고 하는 불탄의 조항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이런 거고 이제 그 검은고 얘기를 이제 할 건데 검은고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가야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야금은 직접 연주한 분들도 계셨지만 이 그림은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지금까지 보셨던 그런 선비들 일상하고는 좀 다르죠.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이분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매사냥꾼? 네. 또요? 사업가? 굉장히 부자처럼 보이죠. 굉장히 그 잘 지어진 건물에 잘 차려입은 그런 그 사람들이 시종을 들고 있고 가야금 연주를 이제 듣고 있고 이 그림 속에는 아까 이제 매사냥꾼 하셨는데요. 조금 말을 하자면 저는 매사냥도 좋아하고요. 검술도 능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책도 읽어요. 글도 쓰지요. 그리고 때때로 음악도 즐깁니다. 저는 썩 괜찮은 사람이죠?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는 외출할 땐 이 정도의 말을 타고 다녀요. 굉장히 그 재미난 그림인데요. 사실 저분은 직업이 군인이었어요. 영조 때 뛰어난 그 무관이었는데 영조의 총애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영조 시대가 굉장히 태평성대여가지고 무관이 별로 할 일이 없다. 저 무장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도 괜찮으니 임금께서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그림입니다. 사실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렇죠? 잘못하면 이거 다 모함당하고 뭐 그럴 시비를 제공할 그림이지 이게 뭐 칭찬받을 그림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분은 그 화가 김희겸을 불러서 이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김희겸은 영조의 어진을 그린 화사였어요.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여기 있고 싶다. 너무 부자다. 굉장히 여유가 있다. 호사스럽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보다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거는 굉장한 임금의 정치에 대한 찬사로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다만 이 그림이 이제 음악가로서 음악 분야에서 주목되는 거는 이렇게 그 풍류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요 진품 명품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진품 명품 이렇게 검색하시고 김희겸 이렇게 하고 저 그 주인공 이름이 석천이었거든요. 석천한유, 석천의 한가한 시간이라는 제목인데 석천한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저 그림이 얼마나 비싼 건지 얼마나 비싸게 감정되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명품 그림입니다. 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네, 오늘 박진희 선생님 모습이 이러셨겠죠? 네. 대금을 불었고 대금을 이제 그 전문 악사들도 부르지만 연주하지만 선비들 중에서도 대금을 잘 연주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옥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 너무 멋있죠?
그 생황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생황 잘 못 보시죠? 그 생황은 아까 김홍도의 신선이 되고 싶어 그 그림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생황은 신선이 되는 그림에 등장하는 악기로서 저 소리를 들으면 신선 세상을 상상했던 그런 악기입니다. 많이 보셨죠? 이 그림? 김홍도이고요. 김홍도가 비파를 연주하고 있고 여기에 생황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연주할 줄 알았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 칼도 있죠. 저 칼은 마음에 사특한 것을 끊어내는 도구로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네. 네. 이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선 후기에 새롭게 유행하게 된 조선 후기의 시대 트렌드를 보여주는 두 가지 악기예요. 이 악기는 생황이고요. 요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왜 양금이라고 했대요? 네, 금은 금인데 서양에서 왔다 해서 양금이라고 했대요. 우리가 양복, 뭐 양장종 할 적에 양자를 붙여서. 근데 서양으로부터 바로 오지 않고 중국을 통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청나라에 사신 갔던 사람들이 저 악기를 다투어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걸 연주를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소리가 금속성 소리가 나거든요. 철현이에요. 그래서 저 악기가 이 악기 이름이 뭐야? 어떤 사람에게 물으면 서양에서 왔으니까 서양금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라파에서 왔대. 구라파라고 하는 말 아시죠? 유럽을 구라파라고 했잖아요. 구라파에서 왔대. 그런데 저 악기의 줄이 철사래. 그래서 구라, 철사금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고 그 악기가 일상에서 굉장히 재미나게 이제 놓였다가 우리나라 악기랑 같이 협연하면서 이제 국악기로 악기 이름에 양자가 붙긴 하였으나 국악기로 연주되고 있는 악기이고 저 악기가 피아노의 원조격인 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금이라고 부르는 악기가 전 세계에 많이 있고 간혹 유럽 여행 가시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양금 비슷한 악기를 연주하고도 있는데 굉장히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악기이고 저 악기가 와서 우리나라에 풍류를 좋아하는 선비들 공간에 딱 자리를 잡아서 풍류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음악 트렌드를 보여주는 선비들이 사랑했던 악기입니다. 이렇게 연주를 했겠죠?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사실상 저 소리들은 정통 국악 연주에서는 굉장히 드문드문 쓰였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듣는 소리 감성이 좀 서양화돼 가지고 저 악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황 연주가 또는 뭐 생황과 양금을 같이 연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악을 사랑한 문인들 얘기를 이제 여러 사례들을 너무 빨리빨리 말씀드려서 누구 얘기 들었나? 뭐 이렇게 혼돈되실 수도 있지만 문인들이 음악을 어떻게 생각했고 왜 했나라고 하는 거를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음악을 하는 뜻은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성정을 좋게 양육하는 거. 그런 뜻이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탈속하게 돼. 그러니까 이 현실의 욕망에 휩싸여서 좀 째째한 짓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탈속이라고 했고 그렇게 하는 거를 맑게 논인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을 청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런 생각이
그 조선을 통하여 뭐 물론 그 이전도 쭉 내려오는 사이에 그 지식인들이 마음속에 품어왔던 음악 생각이고 그런 음악 생각 속에서 굉장히 느릿하고 우아하고 뭐 그런 음악들이 이제 쭉 전해 왔는데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음악들이 평소에는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잘 안 들리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그 뭐로 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때 유튜브에 검은고, 대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마음을 가라앉혀 줄 음악들이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아까 그 김조순 공처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악기를 적극적으로 배우셔서 일상 속에서 향유하시면 마음의 웬만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신희 선생님의 대금 연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마이크 없이 들으시니까 더 좋으시죠? 네, 그래서 마이크 없이 이제 들으실 건데 선생님 대금 얘기 조금 하실 수 있으세요? 소개하시겠어요? 네. 네, 그 아까 전에 연주했던 곡은 정악 악기를 이용해서 정악곡을 불렀고요. 이번엔 지금 아까보다 좀 악기가 좀 짧죠. 이게 산조 악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산조는 이제 판소리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기법이나 이런 거를 악기로 표현하는 거여서 아무래도 좀 짧아서 더 유동적이고 예, 이런 격하게 표현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아까 이제 들으신 것보다 더 격하고 감정적이고 슬프고 예, 이제 그런 음악인데 그거를 오늘은 뭐 산조는 원래 장구 연주자랑 같이 하는데 오늘 한 주를 그냥 혼자서 풀어서 쭉 그냥 이렇게 연주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잘 감상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이제 좋은 연주를 해주실 것 같고 사실 이제 지금부터 들으실 때는 박 선생님만 뚫어지게 바라보지 마시고 약간 좀 이렇게 바람도 좀 즐기시고 자연의 음악이랑 이 박신희 선생님의 대금 연주랑 함께 향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더위에 몇 분이나 오셔서 음악을 들으실까 생각했는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